네, 오늘의 정치권 이슈 현근택 전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김병민 전 국민의힘 선대본부 대변인 두 분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검수완박 법안이라고 통칭하고 있는, 물론 민주당의 표현은 다릅니다만 이 본회의 통과 하루 전입니다.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 나머지 법안도 형사소송법 개정안 역시 다음 주 화요일이면 통과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국민의힘 지금 뭐 법적 대응 얘기하면서 헌재 얘기도 있고 또 국민투표까지 예상치 못한 카드로 또 내밀면서 전국이 그야말로 대혼돈의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네. 현재 상황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현재 이 법안에 반대하고 있는 국민의힘만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민주당이 무리하게 법안을 처리하게 될 경우 대검에서도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겠다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고 대한변호사회 같은 대한민국 법률상 굉장히 최고 전문으로 모여있는 이런 곳에서도 실질적으로 반대 입장을 피력하면서 할 수 있는 조치들에 대한 언급들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들을 드러내면서 충분히 공론화 과정들을 거쳐야 됨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법안을 처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애당초 처음 만들었던 민주당에 대한 안, 그리고 그 다음에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 그리고 법사위에서 처리했던 법사위의 안과 최종 본회의에 올라간 안들이 다 뒤섞여서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혼란 상황들을 초래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결과적으로 이토록 내부에 있는 인원들까지도 명확하게 이 법이 어디에서 어떤 조항들이 의미를 갖고 있는지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검찰청법 그리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서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시도를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좀 중단하고 더 많은 시간을 갖고 국민들과 공론화 과정들을 거쳐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 거듭드립니다. 네, 김병민 대변인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분위기가 또 그렇다고 그렇게 흘러갈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국민의힘이 다 합의하고 도장 찍고 사진 찍고 다 했던 거잖아요. 그거를 이제 파기한 게 국민의힘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왜 파기를 했느냐? 그때는 다 아니 권성동 의원님도 다 검사 출신이고 법률가 얼마나 많습니까? 다 검토했지 않습니까? 근데 주말 사이에 분위기가 바뀐 거예요. 뭐 윤석열 당선인이나 뭐 한동훈 아마 후보자가 뭐라 하니까 바뀐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하나만이나 하는 얘기를 하는 거다. 아무리 비난해봐야 합의 파기한 거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마 이제 법적 쟁점으로 가겠다 그러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대부분 국회 하는 거는 헌재라든지 법원에서 사법부에서 잘 관여를 안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지금 헌법 소원 얘기하는데 이거는 불가능하고요. 그다음에 국민투표도 아마 검토를 제대로 안 하신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위원 한 지 한 7년 됐는데 개정이 안 됐거든요. 그 정도는 검토하시고 얘기해야 되는 건데 검토를 안 하지 않았나 싶고, 지금 이제 권한쟁의 얘기하시는데요. 권한쟁의는 기본적으로 국가기관 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지방자치 상호 간에 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검찰은 법무부의 산하에 있는 청 아닙니까? 검찰청을 별도의 국가기관으로 볼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설령 자격 요건이 된다 해도 입법사항을 권한쟁의 재판으로 해서 무효화시킬 수 있느냐? 제가 보기에는 헌재가 그럴 일은 없다. 왜냐하면 그렇게 돼버리면 완전히 상권 분립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위헌이다 주장하시지만 위헌 여부는 사실은 이제 국민들이 다투는 거고 국가기관이 다투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뭐 법적 쟁송 그냥 정치적인 어떤 이슈화를 하는 것이지 실제로 실행될 가능성은 낮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국민투표 얘기가 나와서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 국민투표 카드를 검토 중인데 당선인 측과 국민의힘에 약간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장제원 대통령 비서실장이 국민투표를 말한 뒤 1시간 뒤에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검토한 적이 없다라고 하면서 내부에서 좀 이견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도 있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일사불란하게 밀어붙이기에는 그 다음에 만약 국민투표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에 대한 후폭풍 여러 가지 고려 사항들이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아마도 그동안 당과 청와대에 대한 관계들을 수직적 당청 관계 등으로 비판하는 목소리들이 어느 정부를 막론하고 많이 있어 왔는데요. 지난번에 조금 전 현근택 변호사님이 비판하고 있는 목소리도 권성동 원내대표가 합의라고 난 다음에 혹시 당선인 측에서 영향력을 행사해서 이게 틀어진 것 아니냐라는 유의 비판들을 민주당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만약 일사천리로 당선인 측에서 내고 있는 메시지를 권성동 원내대표가 받아들여서 함께 진행하게 된다면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을 텐데 아마 지금 이 검수완박법에 대해서 어떻게 대항하고 또 어떤 국민 여론을 조성해야 되는지는 각자의 생각들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장제원 비서실장이 얘기하고 있는 국민투표에 대한 카드는 전체적인 국민적 총의가 모여야 되는 굉장히 중대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여론을 끌어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라면 국민투표를 통해서 국민적 여론을 물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굉장히 원론적이고 중요한 얘기를 했다고 생각하고요. 이걸 지금 당장 바로 시행하기 위해서 절차를 맞춰가겠다라고까지는 나아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지점에서 권성동 원내대표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된 것이다라고 다소 톤을 조절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국민투표에 대해서 붙이는 부분을 국민의힘에서 검토를 제대로 안 한 것 같다라고 현근택 네. 대변인께서 이 법조인으로서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게 검토를 제대로 안 했다기보다도 일각의 시선은 가까이는 지방선거 그렇죠. 그리고 국민 여론을 조성해서 이 야당에 대한 거대 야당에 대한 심판론으로 그런 프레임을 짜기 위한 하나의 카드가 아닌가라는 쪽에 좀 더 의견이 모아지는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런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법률가들이 굉장히 많고 지금 예전에는 이게 72년 유신헌법 때는 그냥 국가의 중요 정책에 대해서 국민투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80년에 오면서 법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 안위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기타 국가 안위라고 주장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뭐 검찰이 수사 안 한다고 뭐 국가 안위가 흔들리겠습니까? 경찰이 수사하면 뭐 국가 안위가 안 됩니까? 그러니까 국가 안위에 대한 문제 아닌 건 맞아요. 맞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게 국민투표 얘기한다는 얘기는 국민투표를 하게 되면 사실은 굉장히 진영과의 대립이 첨예해집니다. 예. 그리고 이걸 만약에 부결될 경우에는 본인의 직도 걸어야 돼요. 사실 거의 대부분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럴 만한 사안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뭐 남북의 예를 들어 통일을 한다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뭐 북한과 어떤 관계를 한다든지 외교 안보상으로 예전에 뭐 만약에 영국 같은 경우 브렉시트에 가입한다든지 안 한다든지 이외에 이런 게 중요한 정책인데 이걸 뭐 국민투표 사안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저도 아마 정치적인 의미라고 보지만 근데 이걸 끝까지 밀어붙이긴 쉽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일단 요건이 안 되고 그다음에 국민투표법이 이제 위헌된 지 7년이 됐는데 제외국민 때문에 이거 법 개정해야 되거든요. 근데 국민의힘이 법 개정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지방선거가 지금 이제 불과 한 달 조금 더 남았는데 이 사이에 법 개정해서 하겠다 그러면 아유 민주당에서 좋습니다 빨리 개정합시다 하겠어요? 수가 뻔히 보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평소에 중요한 문제가 생겨서 우리가 이거 국민투표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게 아니잖아요. 정치적인 목적으로 던지는 거기 때문에 이 법 개정이 안 되면 사실은 불가능하거든요. 명부 작성이 안 되니까. 그러다 본다 그러면 안 될 걸로 보는데 그래도 계속 주장하시잖아요. 포기 안 하고. 그런 거 보면 정치적인 목적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정치적인 목적이 설령 있다 하도 여론이 좀 기울어진다면 네. 소기의 목적 달성을 하는 거고 결국은 길게 봤을 때 네. 좀 흐름 자체를 가져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분명히 있어 보이는데. 제가 윤석열 당선인이 직을 걸면 돼요. 제가 보기에 그러면 확 아마 분위기 넘어올 겁니다. 할 수 있겠다. 근데 그렇지 않고 예. 만약에 이렇게 국민투표 한다 그러면 당연히 이게 국민투표 사안인가? 이 얘기가 나오는 거죠. 지금 여당에서 저희 당에서 나오는 것처럼 청와대로 국방부로 이전하는 거는 국가 안보와 관련된 문제예요. 왜냐하면 뭐 이 국방에 대한 문제니까. 이런 거는 국민투표 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수사권을 어디 가질 거냐, 경찰이 가질 거냐, 검찰이 가질 거냐. 이거는 국가기관 내부의 어떤 문제이기 때문에 네. 국민투표 제가 보기엔 사안 자체가 아니라서 지금은 주장하시지만 아마 다음 주 되면은 조용히 사라질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반박하실 부분 있으십니까? 일단 공론화 과정들이 필요한 상황 속에서 민주당의 일방적인 처리에 대한 비판 이런 여론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도 언급됐던 사안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이제 헌법상의 불합치한 내용 때문에 국민투표법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 한 7년 정도가 지났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지켜보실 때는 헌법재판소에서 법을 고쳐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국회가 해야 될 책무들을 7년 넘게 방치하고 방기하고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정작 중요하게 처리돼야 될 법들에 대해서는 뒷짐을 지고 있는 상황. 여야가 합의가 되지 않고 있고 국민적 여론이 상당 부분 반대가 되고 있는 법에 대해서는 안건을 계속 법안에 대한 내용들을 바꿔가면서 무리하게 처리하는 모습을 민주당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마 지금 현재 국회에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내용들을 국민께 알리고 네. 국회가 일방적인 의석의 힘을 바탕으로 밀어붙이더라도 반대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얼마든지 담아낼 수 있다는 이 같은 정치 행위를 하는 것도 또한 정치인이 할 수 있는 의무이기 때문에 국민투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민주당이 만약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방식대로 국민투표법 개정해서 처리하게 된다면 국민투표 신속하게 진행할 수도 있겠죠. 원칙적으로는 저는 국민투표가 진행되는 것이 이번 일에 대해서 온당한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와 마찬가지로 더 무리하게 대한민국 형사사법체제의 근간을 흔들게 되는
지금 검수완박 법안을 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고육지책으로 이런 일들까지 나오게 되는 상황 아마 국민들께서 다 지켜보시고 판단하리라 생각합니다. 예, 검수완박 법안을 둘러싸고 여야의 충돌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중대범죄수사청, 그러니까 이른바 한국형 FBI를 설립해서 검찰의 수사권을 넘긴다는 내용이 법안에서 빠진 것을 두고 또 논란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에 의하면 민주당 주도로 지금 국회 운영위에서 사개특위 구성안을 단독 의결했고 국민의힘 측은 항의 후에 퇴장을 했다. 이런 소식 저희가 전해드렸는데 글쎄요, 검수완박 2라운드가 또 예상이 됩니다. 어떻게 네. 좀 전망하시는지. 그러니까 이게 법안이 처리 통과되고 있는 과정 속에서 가만히 지켜보니까 그 안에 한국형 FBI라고 불렸던 중수청에 대한 설치가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고민하고 우려해서 법무부 장관 소관으로 될 수 있는 중수청 법안을 미리 빼놓은 것 아니냐는 비판적 목소리가 어제 오늘 굉장히 거셌거든요. 그러다 보니 지금 사개특위를 또 서둘러 설치를 하고 그 뒤에 중수청 논의를 하겠다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으로 비춰지게 되는데 앞서 여야 간 합의를 통한 내용들 처리하는 게 뭐가 문제냐고 말씀을 하셨지만 여야 간 합의됐던 지난주 금요일의 내용에는 중수청 설치에 관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은 본회의에 상정할 때 또 쏙 빼고 상정하게 되니까 결국 중요한 범죄에 대한 수사에 구멍이 생기는 허점이 노출된다는 비판적 여론이 쏟아지게 되는 거죠.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주먹구구, 누더기식으로 법안을 처리하게 되는 모습들을 드러내게 된 바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하게 국민적 목소리를 검토하지 않으면 합의하고 여기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게 아마 국민의힘이 보여주고 있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뭐 이 선상에서 원안, 수정안, 합의안들이 제각각도 좀 차이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법안 자체가 좀 허술하다 이런 지적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한 그러니까 어떤 국민의힘이 이제 논의에 들어와서 합의하고 그 얘기 하면 되죠. 밖에서 하지 말고 안에 들어와서. 왜냐하면 국회라는 게 결국 논의한 자리 아닙니까? 뭐 법사위 열었고, 뭐 소위 열었고, 그다음에 안건 조정이 열었으면 거기 와서 얘기하면 되거든요. 얘기는 안 하고 들어오진 않고 이제 밖에서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뭐 중수청 문제도 그렇습니다. 당초 합의할 때도 1년 6개월 이후에 출범하는 걸로 사개특위 만들어서 출범하는 걸로 그렇게 했었거든요. 결국은 사개특위 만드는 것도 그겁니다. 그걸 만들어서 결국 거기서 논의해서 하자는 거기 때문에 예. 큰 틀에서는 달라진 게 없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뭐 원안, 수정안 나오는데 사실 국회라는 게 그렇습니다. 처음에 뭐 소위에서 하다가 그다음에 상임위에서 하고 상임위에서 하다가 안건 조정이 하고 또 본회의 가면 다시 수정 제출을 할 수 있거든요. 그냥 본회의에서 예를 들어서 상임위에서 법사위에서 한 거 그대로 통과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수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꾸 그런 거 투입하지 마시고 들어와서 논의하시라. 그리고 의견을 반영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뭐 국민의힘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지금 접점을 전혀 찾지 못하고 있는 이 상황,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면담까지 신청을 했습니다. 관련한 목소리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의 시간이라며 모른 체 할 것이 아니라 결자 해제해야 합니다. 설사 위헌적인 검수완박 악법이 국회 문턱을 넘는다 할지라도 대통령 스스로 지난 5년 국정 운영에 대해 자신이 있다면 거부권의 행사로 국민 우려를 불식시켜 주십시오. 문재인 대통령의 마지막 뒷모습이 무책임과 탐욕으로 얼룩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는 오늘 문재인 대통령께 공식적으로 면담을 요청합니다. 들으신 것처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는다고 한다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국민 우려를 불식시켜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특히 문 대통령을 직접 만나겠다라고까지 네. 지금 요청을 했는데 과연 문 대통령이 여기에 응할 것인가? 어떻게 전망하세요? 제가 보기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만난다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거부권 행사해달라는 건데 거부권이라는 건 대통령이 지금까지 행사한 적이 많지 않습니다. 본인의 어쨌든 신념이라든 게 반해야 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계속 이제 뭐 수사기소 분리되는 본인이 계속 공약으로 내세웠던 거기 때문에 그게 부합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사실은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윤석열 당선인이 나중에 뭐 거부권 행사하는 거야 그분 뭐 어쨌든 권한이지만 지금 있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럴 가능성도 낮고 그렇기 때문에 만나는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에 어떤 뭐 정치적인 액션일 수는 있지만 실현 가능성 낮지 않은가. 그래서 국회에서 할 일을 자꾸 대통령한테 미룰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국회법에 제안을 하면 그걸 이제 공포하는 건 물론 대통령의 역할입니다만 대통령이라는 거는 직위라는 거는 예를 들어 그게 뭐 헌법에 아주 반하거나 아주 심각하게 문제 있거나 이럴 때 이제 거부권을 행사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뭐 되지도 않을 것 같고 그냥 권성동 의원도 본인이 이제 합의했다가 파기하니까 좀 이제 옹색하잖아요. 할 말도 없고 지금 원내대표 자리도 흔들흔들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치적 액션을 하는 것 같은데 별 의미 없는 액션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네, 마지막으로 행사할 수 있는 대통령의 거부권이 있기 때문에 권성동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를 하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마지막 인터뷰를 통해서 한 언론과 대담을 한 내용들을 봤는데요. 소통에 관한 질문을 묻는 내용들에 있어서 코로나 때문에 많은 소통들을 코로나 시기에 하지 못했지만 그 전에 소통을 위한 많은 노력들을 했다고 진전에 대한 평가를 자평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소통이라는 내용은 본디 반대되는 진영, 생각이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일이니만큼 남은 기간 여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게 지금 반대되는 정당 국민의힘에 해야 되는 역할이고 예. 이를 대표해서 얘기하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반드시 거부권을 좀 행사해야 된다라고 요청하면서 면담을 지금 현재 요청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 정도는 얼마든지 문재인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 주제 좀 넘겨보겠습니다. 검수완박 얘기는 뭐 계속 이어질 것 같으니까요. 이제 인사청문회 관련해서 좀 얘기를 나눠볼 텐데 지난 월요일과 화요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일단 두 차례 파행 이후 다음 주 월화 이틀로 미뤄진 상황입니다. 한국갤럽에서 관련된 여론조사가 있어서 저희가 좀 준비를 했는데요. 화면을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죠. 한덕수 총리 후보자의 적합도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화면으로 보시는 것처럼 이 사흘 동안 총리 후보의 적합도를 물어봤는데 적합하다, 적합하지 않다, 그리고 이전 추이 보시는 것처럼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여론의 흐름 그리고 인사청문회에 대한 전망까지 좀 듣고 싶은데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부정적 여론이 많이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가 관료를 하다가 김현장 갔다가 관료하다가 좋은 자리 갔다가 뭐 20억 받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 국민들 입장에서 허탈하죠. 그러니까 관료에 있을 때도 좋은 자리에 계속 갔다가 그다음에 또 나오니 김현장 가서 계속 하루 1년에 뭐 4, 5억씩 벌고 또 뭐 외국계 기업에서 돈 받아서 그걸로 또 집 사고 돈이라고 하면 월세 받아서 그런 거 보면 근데 이제 부인이 뭐 그림 판 것도 있는데 이제 해명을 해야 되는데 뭘 했는지 해명이 안 되고 있잖아요. 예. 그냥 청문회 가서 해명하겠다 이러는데 사실은 예전에는 언론이 의혹 제기하면 그거에 대해서 청문회 준비단 같은 데도 해명 자료가 나오고 보도 자료가 나오고 이랬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것도 잘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자료도 잘 안 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아무리 그게 뭐 적법하냐 따지더라도 뭘 했길래 저분이 뭐 1년에 4, 5억씩 받을까 이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 이제 판검사들만 우리가 뭐 정관 문제, 정관 비리 나왔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고위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거든요. 그럼 어떤 일을 했을까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답변할 의무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위법이냐 불법이냐 문제가 아니에요. 국민들이 생각했을 때 보통 사람들이 1년에 뭐 4, 5천 벌기도 어려운데 10배 이상 되는 돈들을 이제 몇 년씩 번단 말이죠. 예. 그럼 그거에 대해서 해명이 필요하죠. 그럼 예를 들어서 무역회장도 갔을 때 무역협회장이 당연히 하는 일이 있으니까 그렇겠지만 과연 옳으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덕수 지금 후보자가 해명하지 않으면 아마 부정적인 여론은 더 많아지고 부정적인 여론이 많아지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청문회라기보다는 국회에 인준하기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성실하게 해명해야 된다. 그리고 자료도 성실하게 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다음 주에 청문회는 정상적으로는 진행이 되겠습니까? 일단 아마 이제 증인이라든지 뭐 참고인 문제도 있고 자료 문제가 있습니다만 아마 이게 한덕수 후보가 하기 나름이다. 그러니까 똑같이 그냥 뭐 개인정보다 영업 비밀이다 안 내겠다 그러면 아마 저는 뭐 또다시 수년될 수도 있지 않은가 이렇게 보고 예. 있습니다. 굉장히 좀 여론이 안 좋게 흘러가는 모습들이 이제 여론조사 지표를 통해 나타나게 되는데 한덕수 후보자 개인에 관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만 여러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문제가 연일 터져나오기 시작하면서 전체적인 여론들이 조금 안 좋게 예. 나타나고 있는 국면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한덕수 후보자 같은 경우는 노무현 정부의 총리를 지낸 인사이기 때문에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에서 지금 있는 민주당 정권의 인사들과 함께 몸을 담았던 과거의 이력과 경험들을 고민해 보면 통합과 협치, 그리고 본인이 갖고 있는 외교적 역량 이런 내용들을 짚어보게 됐을 때 윤석열 당선인이 추구해가고 있는 경제 안보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어려운 위기를 헤쳐나가기 위한 역량에 대해서는 굉장히 높게들 평가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 주셨던 이 김앤장 고액 자문료 논란 등에 대해서 이런 의혹들이 좀 일파만파 커져가고 있는 모습으로 보이는데 이게 이제 이번 주에 있었던 청문회를 토대로 신속하게 진행됐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또 네. 수연된 것 아니겠습니까? 예. 과거에 있는 자료 제출에 관한 문제는
사실은 민주당이 정권을 가지고 있었던 5년 내내 국민의힘이 그토록 요청했을 때 전혀 이런 방법 얘기하지 않았던 문제를 똑같은 모습으로 반복하고 있어서 아쉽고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형평성 있는 기준에 따라서 역량에 대한 검증도 같이 가져가고 국민이 가지고 있는 도덕적 기준과 눈높이가 많이 올라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바탕으로 또 따져묻게 된다면 다음 주 청문회를 거치면서 여론이 또 어떻게 변하게 될지는 아직 시일이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사실상 청문회 일정이 지금 밀리면서 이제 국회 인준 작업 역시 늦춰질 수밖에 없을 텐데 민주당이 지금 무더기 낙마를 벼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새 정부의 어떤 내각 구성부터 제대로 출범하기까지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새 정부 출범이 이제 한 열흘 남짓 정도밖에 안 남은 상태죠. 그리고 나서 불과 20여일 뒤면은 지방선거가 치러지게 됩니다. 정부가 잘하기 위해서 또 많은 국민들이 정권 교체를 외쳤던 상황에서 만들어진 정부이기 때문에 많은 기대감을 갖고 있고 여기에 충족하지 못하게 된다면 매섭게 회초리를 들면서 잘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도 생각을 하는데 무작정적으로 발목 잡기 시도에 정책이들이 계속되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더 많은 피로감을 느낄 수 있거든요. 게다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대내외적인 경제 환경이 매우 안 좋은 시기에서 새 정부가 같이 국민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힘을 실어줘야 될 때에 민주당의 행동들에 대해서도 많은 국민들이 지켜보고 계실 겁니다. 따라서 말씀 주신 무더기 낙마 이런 식으로 무리하게 가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고요. 핀포인트처럼 정말 잘못돼 있는 도덕적 기준에 관련돼서 좀 문제, 의혹들을 제기하고 나머지 어떤 역량을 바탕으로 일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좀 조목조목 짚어가면서 청문회에 임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예, 저희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이제 임기를 얼마 남기지 않은 문재인 대통령 이번에는 문재인 정부 국민청원의 마지막 답변자로 나섰는데요. 관련 내용 먼저 듣고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비용을 들여 광화문이 아닌 다른 곳으로 꼭 이전해야 하는 것인지 이전한다고 해도 국방부 청사가 가장 적절한 곳인지 안보가 엄중해지는 시기에 국방부와 합참, 외교부 장관 공간 등을 연쇄 이전시키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차기 정부가 꼭 고집한다면 물러나는 정부로서는 혼란을 더 키울 수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정부는 무엇보다도 집무실 이전 과정에서 안보 공백과 경호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에 있었던 언론사와의 인터뷰 그리고 지금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 공통적인 것을 보면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이전에 대해서 유독 문재인 대통령의 비판적인 그리고 직접적인 표현들이 눈길을 끕니다. 오늘도 집무실 이전 꼭 해야 하나 그리고 소통을 위한 이전이 맞는지 그리고 모순적이다 토론 없이 밀어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의 재임 기간 굉장히 표현을 자제하고 그래 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더더욱 이 표현 자체가 눈길이 가는데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좀 이례적인 거 맞습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뭐 평소에 본인의 솔직한 생각이나 이걸 드러내지 않는 분인데 지금 이제 임기 얼마 안 남았거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말년병장 비슷한 입장이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는 이제 하고 싶은 얘기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앞으로 할 것도 아니고 본인도 약간 이제 임기 끝나면 잊혀지고 싶다 그러거든요. 근데 이게 저는 뭐 국민들의 마음을 표현했다라고 봅니다. 꼭 왜냐하면 사실은 여론조사의 부정적인 여론을 잘 보면 1번이 청와대 이전이에요. 2번이 인사의 문제고 인사 문제보다 더 중요하게 보는 겁니다. 결국은 청와대 이전하는 걸 이렇게 밀어붙여도 되나? 뭐 국방부를 이렇게 막 나가라도 되나? 그다음에 합참의장, 육군 참모총장 공간 쓴다 그러다가 갑자기 외교 공간 쓴다고 해도 되나? 이런 생각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 뭐 의상을 표현한 것 같은데 뭐 큰 어떤 정치적인 생각보다는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아마 국민들한테 솔직하게 했다. 그리고 저는 뭐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거를 예를 들어 정치적으로 해석해서 뭐 유불리 따질 게 아니라 이미 결정됐고 예비비도 이미 통과시켜 줬거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뭐 이거를 못하게 하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본인의 어쨌든 생각 물러나면서 입장을 밝힌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선 이후에 윤석열 당선인 인수위 이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대해서 굉장히 공을 들여왔고 일종의 뭐 역점을 두고 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현 대통령이 임기 막바지에 다시 이런 표현들을 하는 부분들이 신경이 꽤 쓰일 것 같습니다. 솔직함이라는 표현을 주셨는데요.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솔직히 마음에 안 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5월 10일이면은 청와대가 다 개방이 되겠죠. 그리고 나면 아주 오랜 역사 속에서 국민들이 구중궁궐이라고 표현해왔던 그 청와대의 속살들이 국민께 개방이 되고 공개가 될 겁니다. 구시대의 마지막 대통령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 그리고 이 내용들이 열어가면서 또 다른 시대를 열게 되는 새 대통령에 대한 탄생, 이런 부분 속에서의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무작정적인 비판보다는 윤석열 당선인도 굉장히 고민과 부담이 될 겁니다. 소통을 위해서 용산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되고, 여기에서 많은 민 그리고 관, 여러 전문가들과 함께 협력하고 소통하면서 새로운 정부를 운영하겠다고 하는데 예. 국민적 여론이 좋지 않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면 그 비판에 대한 무게, 그 비판에 대한 크기도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윤 당선인이 왜 모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대 거의 모든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청와대 시대를 마감하겠다고 얘기했던 것들을 꼭 실현하면서 국민과 함께 소통하는 민간과의 협력 시대를 열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에 대해서 좀 든든하게 응원해 줄 것은 응원하면서 아쉬운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부 좀 말을 아끼는 것도 앞으로 국민들이 원하는 통합과 협치, 협력의 시대를 여는 임기를 마지막 마감하는 대통령으로서의 역할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또 35만여 명의 동의를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반대 청원과 관련해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법정의와 국민 공감대를 잘 살피겠다, 판단하겠다, 이런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는데 굳이 답변하기 껄끄러운 이 사면을 주제로 한 곳에 또 답변자로 나서서 이렇게 국민 통합을 또 얘기했단 말이에요. 네네. 그것을 두고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냐, 또 이런 이야기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문 대통령의 결정은 어떻게 좀 가능성을 사실은 사면은 대통령의 권한이기 때문에 당에서 제안을 할 수 있지만 대통령의 권한인데 그래도 가능성을 열어놓은 게 아닌가 봅니다. 예전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이 비교를 많이 했거든요. 좀 다르다 이러면서. 그리고 여론도 안 좋다 이러는데 지금은 말씀 중에 반대 많지만 찬성도 많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각계하면서 아마 지금 마지막이기 때문에 이제 4월 8일 석가탄신일이거든요. 보통 이제 그때 하는데 해달라는 요청이 많아서 어느 정도 생각을 하시면 또 다른 분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기업인들이 있어서 고민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아마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부정적 여론이 계속 높았어요. 그리고 높았기 때문에 부정적인 여론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결단을 할지, 그리고 만약에 한다 그러면 같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도 있는 같이 할지 말지 고민한 것 같은데 이 얘기가 나왔다는 얘기는 그래도 약간 가능성을 열어놓은 게 아닌가. 본인이 어쨌든 좀 결단하겠다. 욕은 내가 먹더라도 마지막에는 좀 결단하겠다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됩니다. 네. 이 사면을 단행을 한다면 과연 그 범위는 어디까지 설정을 해야 될지 거론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서른 의원이 본인의 입장을 밝혔는데 이게 민주당의 입장일지 본인의 입장일지는 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일단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정경심 여사나 그리고 김경수 지사 네. 이런 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억울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도 뭐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분들은 빨리 나와야 된다. 물론 이제 사면이라는 건 대통령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예. 대통령께서 각계 의견을 듣고 그리고 판단하시는 문제지만은 예. 그렇더라도 임기 끝내시기 전에 이런 억울함이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부분에서는 풀고 나가는 게 맞겠다. 사실 사면 대상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는 국민적인 공감대, 여론이 형성돼 있느냐 이것이 가장 우선 고려돼야 하는 것이 당연한 얘기인데 문제는 누구를 사면해주면 누구까지 해줘야 되고 거기에 상대로 또 누구를 해줘야 되고 이른바 무슨 거래 비슷하게 이렇게 좀 인식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인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많이들 알고 계실 테지만 김병민 대변인께서는 지금 거론되는 인물들 어느 선까지 어떻게 사면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정치는 최대한 배제하는 게 국민의 보편적인 공감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특정 지지층은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애틋한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정경심 교수 사면을 얘기하지만 정경심 교수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났습니다만 여전히 여기에 공범으로 같이 적시될 수 있는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는 명확한 재판이 지금 정리가 안 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근데 여기 정경심 교수를 사면해버리면 조국 교수의 재판은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이런 일들에 대해서 성급하게 정치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건 민주당 내부에 있는 진영이나 국민 통합의 관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생각하고요. 김경수 지사 언급이 나오고 있는데 김경수 지사 대법 확정 판결 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 반성하지 않고 있는 과정에 김경수 지사를 사면하게 되면 그 뒤로 아마 정치적으로 다시 날개를 달아주면서 또 다른 정치인들이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농후합니다. 이런 일들 속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만약 동반 사면이라고 하는 카드를 꺼내들면서 그 일을 진행하게 됐을 경우 내부에서 국민 전체적으로 받게 되는 정치적 부담감이 상당할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의 고민이 있지 않을까 싶고 전직 대통령은 조금 다른 얘기긴 하죠. 국민 통합에 대한 관점이나 고령, 건강에 관한 문제로서 언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정치는 어느 정도 수준까지 고민하게 됐지 그리고 지난 기간 국민들이 좀 보편적으로 함께 생각하면서 통합을 위해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사면에 대한 대상 이런 고민들이 있을 거라 보고요. 지금 강원지사로 나서고 있는 이광재 후보 같은 경우도 얼마 전 사면이 됐지만 범죄 이후 바로 사면이 된 것이 아니라 긴 기간의 숙고의 세월들을 거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어느 정도 수긍될 수 있는 상황들까지 고려를 하는 부분들이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안고 있는 커다란 고민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 대변인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이명박 대통령은 사면하고 나머지는 사면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그런 얘기인데 이명박 대통령 건강 안 좋지만 정경심 교수도 건강이 안 좋습니다. 그리고 뭐 공범 얘기하는데 뭐 사면하고 공범하는 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재판하면 되는 거라서 저는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좀 가능하면 이제 기업인들도 있고 뭐 말을 나올 수 있겠지만 마지막이기도 하고 뭐 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만 본인이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각계에서 의견도 있는 거라서 자꾸 뭐 정치인 얘기하시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아무도 못해요. 안 될 이유는 많죠. 근데 결국은 본인의 어떤 정치적 부담을 갖던 거라 아마 지금 이름 나오는 분들을 뭐 거의 포함시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약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 그러 왜 그러냐면 다른 얘기를 하셨거든요. 지난번보다. 반대 많다. 그래서 예. 못한다가 아니라 반대 많지만 찬성도 있다. 그 얘기는 근데 이명박 전 대통령만 하고 나머지 사람들 안 한다 그러면 왜 그러면 그렇게 했냐 그 사람만 특혜 줬냐 이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이제 균형을 맞추는 겁니다. 이거 물론 이제 거래 아니냐 이럴 수 있지만 거래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각 진영의 또 요구 사항이 있기 때문에 반영하는 거라 통합 차원이라 그러면 언급되는 분들을 뭐 가능한 저는 많이 하는 게 좋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이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김부겸 총리가 5월 2일부터 야외 마스크 착용 해제를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이를 두고 인수위 측에서는 너무 성급하다. 해제 여부는 5월 말에 검토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지금 현 정부와 차기 정부가 엇박자를 내면서 혼란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국민들은 도대체 뭐가 맞는 것이냐 이런 지금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신구 갈등이 마스크로까지 번진 거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떻게 네. 보십니까? 마스크 해제만으로 이 코로나 시대를 종식하는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스크를 해제하고 나면 거기에 따르는 또 후폭풍들이 따를 수도 있고 그 뒤에 있는 방역 조치 혹은 확진자가 여러 상태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정부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될지까지의 일은 이제 문재인 정부의 김부겸 총리의 역할이 아니라 한 열흘 뒤에 새 정부의 몫으로 넘어가게 되죠. 인수위에서 누구보다 코로나에 대한 과학적 기초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어떤 방식의 극복이 필요한지를 아마 안철수 위원장이 꾸려나가고 여기에 대한 의견들을 전달한 것 같은데 엇박자를 내는 듯이 김부겸 총리가 지금 현재 마스크 해제를 얘기하고 있는 것은 문재인 정부 내에서 엔데믹을 선언하게 되는 정치적인 행위가 아니냐는 비판도 있을 수 있거든요. 예. 최대한 방역에 관한 일만큼은 여야가 좀 같이 협조해가면서 갈 수 있는 모습을 국민께 안정감 있게 보여주기 위해서 김부겸 총리가 살짝 한 발 좀 물러섰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저는 짙게 남습니다. 예, 문재인 정부의 방역 성과를 좀 홍보하기 위함이다. 뭐 이런 비판도 있는데 어떻게 좀 그러니까 보십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 정치의 공을 가져가려는 거 아니냐. 반대로 얘기하면 그러죠. 그러면 안철수 지금 인수위원장이 본인의 공으로 가져가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예를 들어서 코로나 상황이 막 올라가고 있고 예를 들어서 인원 제한도 하고 뭐 이런 모르지만 지금 이제 영업시간 제한도 없고 그다음에 뭐 인원 제한도 없잖아요. 풀고 있거든요. 그리고 밖에 다녀보면 또 사람들이 실제로 마스크 벗고 다니는 분들도 있습니다. 운동할 때 답답하고 이러니까 풀려가는 중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게 맞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마무리하는 게 맞죠. 왜냐하면 현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굳이 지금 5월 말이나 5월 초냐 이 차인데 5월 말은 되고 5월 초는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합리적 근거를 제시 못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뭐 현 정부에서 어쨌든 마무리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지금 분위기도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그렇고 있는 거라서 굳이 이걸로 인수위원장이 시비를 걸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본인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정부가 들어와서 그때 가서 방역이 막 부족하다 그러면 그때 갖다 조치를 취하면 되는 겁니다. 왜 저는 이거를 자꾸 문제 삼는지 잘 이해 못하겠습니다. 예, 정권 교체기에 워낙 의견 충돌이 많다 보니까 국민 입장에서는 좀 혼란스럽습니다. 뭐 그것이 현재 맡고 있는 현실이니
슬기롭게 극복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네, 지금까지 현근택 전 민주당 대변인, 김병민 전 국민의힘 선대본부 대변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